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참하고 성정이 착하신 분이에요. 취미는요, 스노키, 뜨개질하기, 식물 가꾸기 등 참한 여자들이 할 법한 취미들만 가지고 계세요. 평생 밖에서 일 한 번 한 적이 없는 집에서 육아와 내조만 하셨던 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공주처럼 대접하셨거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결혼 전의 약속을 진짜로 지키셨어요. 사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속뜻이 고생을 안 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시아버지는 그 말 그대로 시어머니가 집에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실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시아버지는 지금도 시어머니를 공주처럼 대접하시는데 나이가 한참 든 지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 공주님, 오늘은 기분이 어땠어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나갔다 올 테니까 이따 저녁에 봐요. 오늘은 외식하려고 예약해뒀으니까 나갈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듣는 앞에서도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해요. 우리 남편이나 시동생도 이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성정이 매우 곱거든요. 이런 모습은 아주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아버지가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딸을 낳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만 둘이 태어나 형제를 키우셨죠.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딸이 없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외로울 수 있다고. 그러니 시아버지가 더 챙겨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로 저희 친정은 딸만 셋이에요. 제가 둘째 딸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왈가닥에 남정네같이 캐주얼하게 입고 다녔어요. 평생 결혼도 안 할 것 같았던 선모습 같은 저에게 남편을 이어준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언니였어요. 이어주게 된 인연도 참 재미있는 인연이었죠. 언니는 남정네 같은 제가 연애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갈까봐 걱정이었는지 두 발 벗고 나서서 제 짝을 찾아주었어요. 당시 언니는 8년간 연애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로 지금의 형부예요. 당시에 형부가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자고 하였고 결혼식은 돈을 모은 후에 1년 뒤에 올리는 것으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세 자매와 부모님까지 다섯 식구가 복잡거리며 살고 있던 시절이었죠. 아무튼 저희 언니는 저와는 다르게 아주 고상하고 아기자기한 것들을 좋아했어요. 취향이 딱 우리 시어머니와 비슷했죠. 그때 언니는 취미로 꽃꽂이를 하고 있었는데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에서 돌아온 언니가 저를 찾더니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는 표정으로 신이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듣는 꽃꽂이 수업에 완전 고상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거든? 꽃꽂이도 잘하시고 완전 소녀 감성인 분이야. 꽃한테도 맨날 말 걸면서 꽃꽂이를 하신다니까? 정말 귀여우시고 나랑 취향이 맞아서 친해졌는데 그분이 아들만 둘이래. 근데 맏아들이 너랑 나이가 동갑이고 사진도 봤는데 키도 크고 훤칠하더라. 직업도 완전 좋아. 서기관이래 서기관. 서기관은 4급 공무원인 거 알지? 근데 내 이야기 듣더니 너한테 자기 아들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결혼하려고 소개팅이랑 맞선을 많이 했는데 좋은 사람을 못 찾았대. 어때? 너 소개팅 한번 해볼래? 사실 저는 그 당시 소개팅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소개팅을 권하자 마냥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때쯤 언니가 권하는 소개팅은 3번 중 1번 정도만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번 소개팅도 나가야겠구나 싶어서 나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결혼이 하기 싫어서 언니에게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받아 나가게 되면 상대방 남자로부터 애프터 신청이 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추잡하게 하고 나갔어요. 언니한테 들키면 가차없이 등짝 스매싱을 맞을 일이었지만 화장도 일부러 안 하고 코털도 안 깎고
인중털도 일부러 길게 냅두고 나갔죠. 그 소개팅에도 일부러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온 날 저는요 너무너무 후회를 했어요. 아휴, 코털이라도 깎고 나갈 걸 하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키가 크다는 말은 들었는데 외모도 준수했고 매너도 정말 좋았어요. 그간 연애조차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리광이 많고 제멋대로인 남자들이 싫어서였는데 남편은 저를 살뜰히 챙겨주고 제 감정부터 살펴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추잡하게 하고 나가서 애프터 신청은 굴렸구나.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줄 알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침대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후회를 했어요. 내가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렸구나 하고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남편은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받고 저는 벌떡 일어나 만세를 외쳤죠. 그렇게 잡은 다음번 데이트 날 저는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꾸미기 시작했어요. 물론 얼굴에 난 털은 눈썹과 머리털 빼고 싹 다 밀었죠. 그 모습을 보던 언니도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제모를 다 하고. 너 그 사람 마음에 드는구나? 어머, 살다 보니 네 이런 모습을 다 보네. 언니는 이렇게 놀려댔어요. 조금 부끄럽기는 했지만 인생 최고의 이상형 앞에서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저는 첫 만남과 달리 풀 화장과 풀 착장을 하고 나갔고 남편도 그런 저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차곡차곡 감정을 쌓아나갔고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한 후 시댁에서 1년간 살기로 했어요. 집을 구해서 나가려니 아직 돈이 부족해서 남편과 상의 후에 아이가 없는 동안에는 시댁에서 잠시 신세를 지기로 했죠.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곤욕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집살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시어머니의 소녀 감성 포인트만 잘 맞춰드리면 시집살이는 프리패스였죠. 시어머니에게 맞춰드린다고 해봤자 옆에서 꽃꽂이 하는 거 도와드리고 식물에 물 주고 뜨개질 하는데 필요한 실들을 갖다 드리는 정도였어요. 집안일도 음식할 때 옆에서 보조하고 설거지하는 정도만 잘하면 시어머니와는 얼굴 붉힐 일이 없었어요. 이 정도는 부모님과 함께 살 때도 했던 것들이라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항상 부러워했죠. 야,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아유, 어떻게 그런 시댁을 만났어? 정말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 봐. 툭 하면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음식이 맛이 없다.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애나 봐라. 아주 난리도 아니다. 얘, 너는 정말 시집 잘 간 거야.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친구들 말이 맞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시댁을 정말 잘 만났죠.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뭐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가 감성적인 분이니 제 취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꽃이나 예쁜 소품 같은 것들도 선물을 드리고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사이 좋은 자매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이런 시어머니와 다르게 우리 엄마는 굉장한 여장부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저희 엄마가 나머지 네 식구를 다 먹여 살리셨어요. 엄마는 우리가 어릴 적 보험업계에 뛰어들었는데 수완이 좋아서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고 그 고객들이 또 고객을 데리고 와서 엄마는 관리하는 고객이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엄마의 능력을 높이 사서 관리직으로도 승진을 시켜주었고 엄마는 연봉도 꽤 많이 받으면서 회사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덕분에 집도 마련할 수 있었고 저희 세 자매도 모자란 것 없이 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친정집은 엄마랑 아버지의 역할이 바뀐 집안이었어요. 엄마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버지는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살림이랑 요리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엄마가 아버지 대신해서 돈을 버니까 우리 친가에서도 엄마에게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를 닮은 저 또한 살림이랑 요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나가 놀거나 일하러 다니는 곳에나 관심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엄마가 저를 시집 보낸 뒤 걱정이 많으셨어요. 너 밥은 잘하고 있니? 아무리 할 줄 모른다고 해도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 늘어. 시댁에서 사는데 밥도 못하고 청소도 안 하면 예쁨 못 받아. 그러니까 집안일도 열심히 해봐. 알겠지? 엄마는 결혼 초기에 저한테 전화를 하기만 하면 꼭 이렇게 걱정 어린 잔소리를 하셨죠.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일을 안 하려다가 하려고 하니 힘이 들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 살면서 시어머니 옆에서 요리랑 살림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거나 하지는 않으셨고 보조 역할 정도만 바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살림하는 것도 곧잘 따라하게 되었고 어떤 때는 제법 그럴싸하게 흉내도 내고는 했어요. 그렇게 딱 1년만 시댁에서 살겠다고 했던 우리 부부는 아이까지 낳고 6년째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워낙 잘해주시니 1년만 더 하던 것이 6년째가 된 것이었죠. 그렇지만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고 나니 아이의 학교를 위해서 분가를 할 필요가 생겼어요. 유치원 이후에 갈 초등학교를 생각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만의 집을 찾아보고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주말이 되면 남편과 함께 열심히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던 사이 갑자기 비보가 날아들었죠. 바로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신장암 3기라고 했는데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바로 수술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소녀 같은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저희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우선 하기로 하고 분가를 하려던 예정을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암 치료를 위해 통원을 하기도 하고 입원을 해서 집중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수술 전에 선 항암 치료를 진행했는데 암투병은 정말 힘든 일이었죠. 저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시어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기로 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발벗고 나서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제가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책임감에 그러는 줄 알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니 되려 고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병간호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병간호는 처음이다 보니 어떤 것인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병간호에 자원을 했던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병간호는 일단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끼만 환자식을 만들어도 힘이 드는데 병원에 다녀오는 날에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병원으로 운전해서 가고 진료받는 동안 챙겨드리고 돌아와서 지친 시어머니의 수중을 들고 약을 챙기고 통증을 덜어드리는 것들을 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가고 있고는 했죠. 하지만 육체적인 힘듦은 큰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상한 병간호에 대한 것들이기는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괜찮았는데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장 지옥 같은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투병을 시작하시면서 소녀같이 여린 마음에 상처가 많아졌는지 저한테 힘든 감정을 모질게 쏟아내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항암 치료가 많이 힘들었던 날에는 집으로 와서 저에게 괜한 트집을 잡으셨는데 한두 마디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한참을 쏟아부으셨죠. 얘, 이게 뭐니? 너 지금 내 앞에서 머리 길다고 자랑하는 거냐? 내가 항암 때문에 머리 빡빡 민 거 다 알면서 머리카락을 쓰레기통에 버려놔? 네가 진짜 나를 생각한다면
머리카락 버리는 것도 꽁꽁 싸매서 밖에다가 버리든지 변기에 내려보내든지 했겠지. 근데 나 안 올리고 싶어서 나보라고 머리카락 쓰레기통에 버린 거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쓰레기통을 발로 뻥 차서 쓰러뜨려 버렸어요. 저는 당황한 채로 머리카락을 쥐어 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방을 빠져나왔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본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일인가 싶어 서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신장암 3기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힘드셨을까 싶고 암투병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그러시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맥락도 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실 때는 속으로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그래, 원래 이런 분이 아니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내가 참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시면 이러시겠어. 시어머니가 회복이 되실 때까지는 내가 조금 더 참자. 병간호도 내가 하겠다고 나선 일이었잖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이런 결심이 무너질 정도로 저를 타박하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안 하던 시집살이를 3개 시키시는데 저도 모르게 반박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고기 반찬 먹고 싶다고 했잖아? 오늘도 왜 죽이나 먹으라고 하니? 반찬도 이게 뭐야? 김치랑 나물이랑 먹을 게 없잖아. 그리고 어제도 밥 먹고 나서 과일도 안 주더니 오늘도 안 줄 거야? 당장 마트에 가서 오렌지나 사과 같은 거 사와. 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말이 말 같지 않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셔서 신장암에 좋다는 음식만 하는 거예요. 고기는 어제 드셨잖아요. 기름기 있고 소화 잘 안 되는 음식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고기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어제는 오랜만에 조금 먹은 거였어요. 그리고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머니, 오늘은 그냥 드시고 내일은 제가 과일 중에서도 드셔도 괜찮은 걸로 챙겨 볼게요. 아니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가져오면 되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너 가만 보니까 죽 끓이는 게 제일 쉬워서 나한테 죽 먹으라고 준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결혼 전에 너희 집에서는 요리도 잘 안 했다면서. 사돈이 너 그렇게 키웠다면서. 사돈이 음식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니 네가 이렇게 죽 따위나 끓이면서 나를 무시하지. 안 그래? 어휴, 이딴 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죽을 뜨던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까지 비하하는 말들을 하니 저도 화가 나고 서러웠어요. 하지만 몸이 많이 아픈 시어머니 앞에서 저까지 화를 내고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꾹 참았죠.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한다는 생각으로 견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속이 상한 날은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혼자 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방에 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죠. 그렇게 수개월을 참고 참으면서 살다 보니 제 속도 말도 못하게 상했어요. 하지만 드디어 선항암 치료가 끝났고 시어머니의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수술이 잘 끝나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인데 힘든 병간호에서 잠시 해방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에겐 좀 미안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졸라서 1인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워낙에 예민하고 남들하고 같이 병실을 못 쓴다고 하니 시아버지는 그 비싼 1인실 병동을 예약해 주었죠. 역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바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중에 우리 남편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으니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생활을 하셨고
저도 병실에 상주하며 병간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던 시절보다는 여러모로 수월했어요. 병원 내에서 진료를 볼 때는 간호사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진료나 약 투여 등은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었으니까요. 게다가 1인실이라 눈치 볼 것 없이 생활할 수 있어서 집에서 병간호를 할 때보다는 나았어요. 그렇게 제가 약 3주째 병간호를 했고, 시어머니는 수술 부위도 거의 아물어서 병원 생활을 원활히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자 시어머니는 계속 병간호를 한 제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디어 드셨나 봐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보고 병간호를 안 해도 되니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아가, 그동안 고생했지? 아니, 너 벌써 3주나 병원에서 생활했잖아. 얼마나 고생이 많아.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고 와. 이제 하루 정도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시어머니는 투병 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다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종종 사납게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히 수술 이후 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반가웠어요. 역시 그동안은 병 때문에 그러셨나 보구나 싶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집에 잠시 다녀오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매일 병원의 보조 침대에서 자느라 몸이 계속 뻐근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짐을 싸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 오랜만에 팔다리를 편하게 뻗고 누워 잠을 잤어요. 어찌나 꿀잠을 잤는지 초저녁부터 잠에 들어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해가 뜨고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그 새벽에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저희 친정엄마였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받아보았는데 엄마가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딸, 지금 병원이지? 엄마가 너 힘들 것 같아서 도시락 좀 싸서 왔어. 네가 시어머니 병간호한다고 얼마나 고생이니? 평생 집안일도 해본 적 없던 애가 병간호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엄마가 우리 딸 기 살려주려고 제대로 요리 좀 해봤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엄마에게 지금 집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는 일단 시댁으로 찾아오셨죠.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엄마의 손에는 커다란 5단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엄마가 대체 무슨 요리를 해왔다는 것인지 열어보았더니 좋은 재료들로 건강한 고단백 환자식을 만들어 오신 것이었어요. 어머, 엄마 요리도 못하면서 이런 건 어떻게 만들었어? 그리고 오늘 회사 가는 날 아니야?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렇게 말하고 저는 눈물이 펑 터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받은 서름이 엄마를 보고 펑 터져버린 것이었죠. 요리도 잘 못하는 엄마가 이 도시락을 싼다고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니 더 그랬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는 요리를 많이 해봤을걸. 엄마도 한다면 이 정도는 한다. 물론 혼자서는 못하니까 너튜브니 요리책이니 다 찾아봤지. 어쨌든 잘 만들기만 하면 된 거 아니야? 울기는 왜 울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그러더니 엄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안겨서 펑펑 울었죠. 그렇게 힘들었던 감정을 씻어낸 뒤 엄마와 저는 아침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쯤 시어머니 병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출발 전에 엄마가 싸온 도시락에서 데워야 할 음식은 적당히 데워서 보온을 한 후에 병원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었어요. 사실 출발 전에도 연락을 드렸지만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가면서 연락을 드리면 되겠지 했거든요. 어차피 병실에 혼자 계실 테니 가면서 연락을 드려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가는 길에도 시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으셨어요.
핸드폰을 깜빡하고 안 보고 계신가 싶고 어쨌든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 일단 병원에 가기로 했죠. 친정엄마와 함께 도시락을 들고 병실에 다다라서 노크를 하니 시어머니가 안에서 누구야? 라고 날카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예민한 상태인가 싶어서 친정엄마 눈치를 보면서 병실 문 밖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어머니 저예요. 연락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일단 왔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도시락 좀 싸우셨는데 점심으로 드시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일단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계신 병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짧은 복도 같은 공간이 있어서 코너를 한번 돌아야 안쪽에 있는 침대가 보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코너를 돌아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왠지 모르게 다급하게 이불을 머리 끝까지 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시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불을 빼꼼하게 내리고 눈만 내놓고 저와 저희 엄마를 쳐다보더니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병문안 오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돈이 웬일이세요? 누가 오라고 했나? 제가 오라고 할 때 오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 환자예요. 암 투병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오면 제가 당연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 아주 민망했어요. 저에게 하던 예민한 말들을 친정엄마가 있는 자리에서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친정엄마가 제가 견뎠을 힘든 시간들을 상상하실 것 같아서 더 당황스러웠어요.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달랬는데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를 보고 서글서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 엄마가 일부러 새벽 첫차 타고 올라오셨는데 얼굴이라도 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도시락도 싸왔어요. 괜찮으시면 잠시 일어나서 인사만 나누세요. 아이, 그래요, 사돈. 투병 생활하느라 힘드신데 길게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사돈이 큰 수술하셨는데 제가 얼굴 한번 비추러 왔어요. 오는 김에 신장병에 좋다는 음식들로 도시락도 싸왔거든요. 아이, 점심시간인데 배고프지 않으세요? 일어나서 식사하실 동안만 있다 갈게요. 저는 그러면서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있는 시어머니 옆에 병원 탁자 위에 엄마가 싸온 음식들을 쭉 펼쳐놓았어요. 다 펼쳐놓고 보니 5단이나 되는 도시락이라 정말 푸짐하더라고요. 요리에 익숙하지도 않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속으로 더 감사했어요. 제가 음식을 펼쳐놓으니 시어머니는 또 고개만 슬쩍 들어서 도시락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펼쳐놓은 도시락 통들을 두 팔로 있는 힘껏 밀어내더니 바닥으로 전부 다 던져버리는 것이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막을 새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천복 하나 없는 도시락을 왜 싸와? 그리고 사도는 음식할 줄도 모르는데 이게 맛이나 있겠어요? 여기에 뭘 넣었을 줄 알고. 나는 안 먹고 싶으니까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얼른 나가라고요. 엄마는 당황하여 그 자리에서 얼음장처럼 굳어버렸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당황한 채 저를 두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붙잡을 새도 없었어요. 저도 정말 당황했거든요. 아무리 투병 생활이 힘들다고 해도 친정엄마 앞에서조차 시어머니가 이런 막 나가는 태도를 취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엄마가 고생고생해서 만들어 온 도시락이 엉망이 되자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화가 난 것이 커서 눈물은 꾹 참고 병실 바닥에 버려진 음식과 도시락 통을 주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하려는 모습을 보더니 또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그거 그냥 두고 나가. 내가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너 내 말 안 들려?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니까.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침대에 콕 처박혀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입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나자 드디어 화가 나고 말았어요. 그간 병간호를 하면서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로 화가 터져버려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어요. 여기는 치우고 나가야죠. 애써 한 음식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우리 엄마가 가져온 도시락 통이라도 가져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를 친 후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도시락 통과 음식물을 손으로 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치우고 있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제 시선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침대 밑으로 눈을 돌려보았죠. 그런데 침대 밑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어요. 꼼꼼한 침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엎드린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저는 처음엔 귀신을 본 줄 알고 경악을 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대로 병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제가 그렇게 놀라는 것을 보더니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그제서야 이불을 두른 채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강도나 변태가 숨어든 줄 알고 신고를 해야 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얼굴이 보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귀신인 줄 알았던 그 사람도 저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 보니 침대 밑에 숨어 있는 사람은 남자였고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죠. 아니, 시아버지가 왜 대체 침대 밑에서 그것도 숨어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부르며 아버님,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세요. 나와 보세요. 하며 침대 밑에서 있는 힘껏 시아버지를 끌어냈는데 놀랍게도 힘껏 끌어낸 시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아닌 시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이자 남편에게는 작은 아버지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버님의 행색은 이곳에 쓰기 민망할 정도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짧게 말해 벌거숭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알아보고 나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설마 싶은 생각에 화가 나는 기분이 뒤섞여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는 망했다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화가 난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꽁꽁 싸매고 있던 이불까지 확 제껴버렸어요. 이불을 제껴보니 시어머니의 모습 또한 가관이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와 작은아버님의 나쁘끄러운 불륜 현장을 덮친 거였죠. 시어머니는 바로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모아 빌면서 저에게 애원을 했어요. 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우리 남편한테는 알리지 말아줘. 응?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눈 꼭 감아주라. 내가 잠깐 미쳐서 그랬나 봐. 그동안 남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미안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곁눈질로 째려보다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 일은 절대 눈 감아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오늘 저희 엄마한테 하셨던 행동을 봐도 그렇고요. 저한테 부탁할 것을 부탁하셔야지요. 당장 식구들에게 알리고 상황 정리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옆에 나와서 다소곳하게 서 있던 작은 아버지도 흘겨본 후 도시락통을 챙겨서 나왔어요. 병실복도에서 친정엄마가 진정이 안 되는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면서 엄마를 잡아 끌었어요.
잠깐만, 다시 들어가서 사돈이랑 이야기 나누고 가야 하는 것 아니야? 아니, 엄마도 당황하기는 했는데 사돈이 암투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엄마도 좀 진정되었고 이해할 수 있으니 들어가서 화해하고 가는 게 낫겠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해할 필요도 없어. 집에 가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집으로 가요. 계속 망설이는 엄마를 끌고 일단은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을 떡 벌리셨어요. 그럴 만도 했죠.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일단 다시 댁으로 돌아가기로 하셨어요. 아이고, 딸.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 너희 사돈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난리도 아니네. 너 힘들지 말라고 엄마가 좀 더 있다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다시 내려가는 게 낫겠다. 이따 네 시아버지랑 남편이 집에 오면 셋이서 이야기를 잘 나눠봐. 어떻게 해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엄마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민망해 하시겠어. 일단 엄마는 내려갈 테니까 나중에 정리되고 연락 줘. 알겠지? 애써 저를 만나러 온 엄마를 당일날 다시 보내려니 마음이 안 좋았지만 엄마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요.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 엄마도 저도 도시락 엎어진 일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였죠. 그렇게 엄마를 배웅한 뒤 초조하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머릿속을 정리하면서요.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왔는데 저녁도 먹지 않고 두 사람을 앉힌 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님, 여보, 오늘 좀 큰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라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 체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부터 들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인데요. 건강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친정엄마가 도시락을 싸서 올라온 것, 연락 없는 시어머니의 병실에 도착한 것,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전부 엎어버린 것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시아버지와 남편도 친정엄마를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작은 아버님과 시어머니의 관계와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두 사람은 다 얼굴이 굳어진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아버님, 충격받으셨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남편이나 아버님께, 특히 아버님께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조금 뒤 시아버지와 남편은 탄식을 내뱉었고 시아버지는 슬프게 엉엉 울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아껴왔는지 저도 잘 알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그렇게 슬퍼하시던 시아버지는 벼랑간 생각이 난 듯 전화를 들어 작은아버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치셨어요. 야, 이 자식아,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당장! 조금 후 작은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어드렸더니 작은아버지는 현관에 멀뚱히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슬금슬금 신발을 벗고 쭈뼛거리면서 거실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작은아버지에게 척척 걸어가 따귀를 세게 때리셨어요. 너 뭐하는 자식이야? 어떻게 형이 아니란 그런 짓을 해? 네가 인간이냐? 그동안 그런 듯 하면서 내가 우스웠냐? 우스웠어? 이 자식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작은 아버님에게 따귀를 더 내리치려고 하셨는데 저와 남편이 달려들어 뜯어 말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또다시 소파에 앉아서 엉엉 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작은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죄를 했어요. 형, 정말 내가 잘못했어. 순간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서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정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용서를 빌 수도 없다. 형,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작은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셨죠. 그리고 다음 날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병실에 모두 모여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수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사죄를 했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정신줄을 놓았나 봐.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성격이 다른 시동생이 색다르게 느껴져서 진짜 미쳤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남편, 저 3명은 모두 기가 차서 할 말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사과를 하셨어요. 예, 어제 사돈에게 그런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해. 일부러 도시락까지 정성껏 싸오셨던데 내가 내 허물 덮어보겠다 그런 짓을 했다. 내가 사돈에게 전화드려 사과를 드릴게.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하셨어요. 예, 사돈, 저예요. 어제 많이 놀라셨죠? 상황은 대충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큰 죄를 저지르고 그걸 덮겠다고 그런 짓을 했어요. 요리도 익숙하지 않은 사돈이 애써서 음식까지 해오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제대로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사과를 해서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시아버지가 걱정이었어요. 남편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병간호는 한동안 간병인을 사서 하기로 했죠. 일인실에서 시어머니가 또 작은 아버지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까봐 시아버지는 병실을 4인실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지셨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당장 이혼을 하지는 않기로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저지른 짓이 용서하기 힘든 일이라서 시아버지는 작은어머님과 함께 작은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은 하기로 했지만 소송이 끝나더라도 이혼은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몸도 아프고 그동안 평생 시아버지와 금슬 좋게 지내왔던 분이다 보니 한 번에 내치기 쉽지 않으신 것 같았죠. 일단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투병 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이혼은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어차피 별거를 원하셔서 집을 하나 더 얻으신 상황이라 저와 남편도 분가를 했지요. 시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스스로 병간호를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그런 짓을 한 본인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라고 하면서요. 작은아버지는 그 후 시댁 식구들 앞에 얼굴을 비추는 일은 없었고 소송도 마무리가 되어서 시어머니와 작은아버지는 시아버지와 작은어머님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이 좋던 시댁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를 다시 보지 않게 되어서 마음이 놓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좋은 분이었는데 병마로 인해 이렇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마음씨 좋은 우리 시아버지가 상처를 극복하실 수 있게 자주 찾아뵈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저희 애들도 점점 크고 있으니 저도 이제 저희 가족에게 집중을 하려고요.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역시 사람은 순간적인 욕망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